자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요제프 H. 라이히호프. 저자 라이히호프는 독일에서 잘 알려진 자연과학자이며 지그문트 프로이트 상을 받음으로써 문인으로 인정받았고, 독일 생물학자 연맹이 과학자로서의 업적을 기리며 수여한 트레비라누스 메달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는 작은 분야에 관심을 제한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진화를 파악하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물가에 사는 나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생물학, 화학, 지리학 그리고 열대의학을 공부한 뒤 국립동물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브라질에 있는 동안 농경용 경작지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열대 우림지대에 불을 지르고, 자연 파괴가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맹목적인 자연 파괴의 여러 쟁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세계 자연보호기금의 독일 의장단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그는 종이 위축되는 가장 큰 원인은 농업이라고 진단하며 종의 다양성을 지켜내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전통적인 환경오염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많은 동식물 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토양의 비옥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영양 과잉에 견딜 수 있는 종이 극소수에 그치는 까닭은 진화가 영양 결핍에 적응하도록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종의 꽃이나 나비와 새가 사라지고 초원에는 오직 민들레만 만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에서 농업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그는 환경운동의 이단자로 낙인 찍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는 녹색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저자임을 알고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총 4개 장으로 1장은 인류와 동물 이야기, 2장은 생명의 유의에 관하여, 3장은 인류가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4장은 스스로 변화하는 자연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왜 꽃을 좋아할까?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쩌면 꽃의 다양한 색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의 눈의 구조와 빛의 파장을 살펴봐야 한다. 인류가 색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빨간색을 인식하지 못한다. 개는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한다. 포유류 중에서 정록 생명의 예외는 인간과 영장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능력은 영장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능이다. 당분과 영양분이 풍부한 열매는 익으면서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하거나 불그스레한 색을 띈다. 열대 밀림에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높이 자라기 때문에 무작정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때 무르익은 열매의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껴주는 생존에 유리한 재능이다. 또한 색으로 잘 익은 열매를 구분하여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잘 구분하게 해준다. 그리고 노랑과 파랑을 구분하는 능력도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인간은 색을 잘 구별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뽐내는 꽃을 좋아한다. 왜 사람은 머리에만 털이 날까? 다른 동물들은 모두 몸에 털이 덮여 있다. 그런데 인간의 몸에 있는 털은 솜털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대신 인간의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땀 구멍이 나 있다. 인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땀을 흘릴 수 있어서이다. 땀을 흘리는 기능은 모든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 땀구멍 이외에도 인간이 이런 신체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발과 다리 때문이다. 유인원은 발가락이 안쪽으로 굽었기 때문에 당당히 걷지 못하고 빠르게 달릴 수 없다. 골반의 형태와 다리 길이가 알맞게 형성되었고 발꿈치를 딛고 두 발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근육은 단거리를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장거리도 달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다. 현재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동물이다. 속도는 다른 동물이 더 빠를 수 있겠지만 지속성과 지구력은 인류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털이 없는 몸은 인간을 최고의 달리기 선수로 만들었다. 그런데 왜 머리에는 털이 자라는 것일까? 그것은 머리털과 신체가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외피인 머리털은 우리 몸에 쌓인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케라틴은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영양 섭취를 통해 이미 충분한 아미노산을 확보한 후에 몸은 불필요한 아미노산을 처리하는데 외피인 머리털을 이용한다. 인류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왔는데 단백질에는 간혹 유황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단백질은 몸 밖으로 내보내야만 한다. 머리털이 많이 나면 신체의 냉각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고도 배출이 가능하다. 사람의 몸은 머리털로 들어가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머리카락은 자라고 빠지는 일이 반복된다. 사람은 채식주의자로 태어나는가? 진화의 역사를 볼 때 인류가 뚜렷하게 채식주의자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류의 조상은 큰 짐승의 고기를 먹고 그 뼈를 이용했다.
그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인간은 채식만 하는 다른 유인원에 비해 엄청난 장점을 얻게 되었다. 육식은 진화의 과정에서 인류의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모체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 덕에 아이의 뇌가 크게 발육될 수 있었다. 우리를 인류로 만든 것은 바로 이렇게 커진 뇌이다. 인류의 뇌는 이미 태어날 때 유인원의 뇌에 비해 2배이고 이후에는 5배 이상 커지기도 한다. 육식이 아니었다면 현생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전적 다양성의 배경. 아마존의 토질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몹시 빈약하고 부식토도 많지 않다. 이런 척박한 지역인 아마존 유역이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고 거의 모든 종들이 희귀종이란 점이 중요하다. 이는 종의 다양성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 때문에 토양의 충분한 비료와 비옥화가 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단일 품종 생산을 하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 새는 왜 알을 낳을까? 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포유류보다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새는 포유류처럼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는 것일까? 이 문제는 새의 몸 상태와 관련이 있다. 새는 체온이 매우 높다. 새는 호흡 방식이 사람과 다르고 몸에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체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체온이 섭씨 40에서 42도 가량 되는 새들은 지속적으로 체내에서 태아를 발육할 수 없다. 알이 부화하려면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37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발육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새는 새끼를 낳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알을 낳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결국 새는 높은 체온 덕에 극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그 대신 태생을 하지 못하고 알을 몸 밖에서 부화하게 된 것이다. 인류는 어디에서 왔는가? 분자 유전학에서 밝혀진 증거는 아프리카가 인류의 고향이며 우리 인류는 모두 단일한 종에 속한다는 것이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 중 23%는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왔다. 네안데르탈인이 왜 멸종했는가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우리 인류는 왜 아프리카를 떠났을까? 이는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초기 인류나 현생 인류의 조상이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를 떠날 이유는 없었다. 여기서 저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인류를 몰아낸 주범이 체체파리는 아닐까? 체체파리는 사람이나 짐승 모두에게 병을 옮기는데 사람에게는 수면병을 옮기고 동물들에게는 나가나 병을 옮긴다. 나가나 병에 걸린 소와 말 등의 동물들은 피로해서 축 처지고 쇠약해진다. 이 병원균은 말라리아 원충과 비슷하게 혈류를 파괴한다. 인류의 조상의 첫 번째 집단은 약 11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다. 이것은 아프리카가 대대적으로 습해진 온난기에 일어났다. 또 다시 후속 집단이 약 5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의 당도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동굴의 벽화를 그렸다. 이주의 결과는 좋았다. 다만 기후가 아프리카보다 더 추웠고 대신 건조했다. 그럼에도 빙하기의 유럽은 인류가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 저자의 주장대로 인류의 아프리카 탈출은 체체파리 때문일까? 유전자 변형 식물. 유전자 변형 식물을 둘러싼 논쟁은 산더미같이 쌓인 다른 현안들을 잊게 할 정도로 격렬한 쟁점이다. 독일에서 유전자 변형 식물이 문제라고 한다면 저자는 독일에서 옥수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독일의 옥수수는 자연식물이 아니라 두 가지 종에서 추출한 것으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밀을 비롯해서 독일에서 재배되는 다른 곡물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모든 곡물들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이고 소련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것들을 금지해야 한다면 현재 다양한 종으로 개량된 애완견들도 본래의 모양인 늑대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함이다. 고품질의 귤은 상당수의 이종 간의 교배에서 나오며 사과 품종도 대부분 클론 제품이다. 현재 독일 땅에서 자라는 식물은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순수한 품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는 유전적인 다양성이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고등 생물들도 독립적으로 있던 미생물과의 유전적 결합에서 생겨났다. 우리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른다. 인류는 이런 유전적인 잡동사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개와 사람은 어떻게 가까워졌나? 분자 유전학에 따르면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개의 종은 늑대에서 나왔고 그것은 아시아 상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분자 유전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6마리의 암늑대가 모든 개의 조상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끼를 얻을 목적으로 처음 늑대를 길들인 것은 15,400년 전쯤으로 보인다.
처음 인류와 늑대의 공동생활의 형태는 사람의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식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빙하시대 인류는 대형 동물을 사냥했고 늑대는 인류 집단을 따라다니며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는 대신 다른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를 막아주었을 것이다. 영리한 비버. 비버는 19세기 독일에서 사라졌었다. 비버의 해리향 때문이었는데 이 해리향은 비버의 항문 부근 선낭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사양과 비슷한 냄새가 나서 남성의 성적 기능을 강화해준다고 알려졌다. 해리향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비버가 버드나무 껍질을 먹기 때문이다. 비버는 해리향을 이용해 영역 표시를 한다. 이 해리향 때문에 유럽에서 거의 사라진 비버를 20세기 초 스웨덴은 노르웨이에서 비버를 들여왔다. 독일도 1970년대에 스웨덴에서 비버를 들여왔다. 비버는 채식을 하는데 싱싱한 풀이나 수중식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면 나무의 연한 속껍질을 먹는다. 똑똑한 비버는 시냇물이나 작은 호수의 수자원을 한눈에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제방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것도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해내기 때문이다. 인류만이 쓰레기를 만드는 것일까? 쓰레기를 남기는 것은 인간뿐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짧은 시간으로 보면 순환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을 통해 바라보면 순환이 이루어진다. 중생대의 바다에는 미세한 석회질 껍데기로 둘러싸인 산호초와 미생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았다. 이것들이 죽으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이 사체가 층층이 쌓이면서 점점 솟아올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무게로 지표면을 압박했다. 이 퇴적물을 대륙이 압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산맥이 형성되었다. 알프스 산맥도 해양 동물의 쓰레기로 형성된 것이다. 식물 쓰레기에서는 훨씬 큰 범위로 석탄과 석유가 형성되었다. 현재 에너지와 열 생산을 위해 석유를 연소하는 것은 지구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무분별한 낭비가 아니라 일종의 재활용이다. 수억 년 동안 형성된 물질을 다시 순환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는 거대한 순환의 재앙으로 발생한 것이다. 수십억 년 전 해조류를 닮은 미생물은 물질 대사의 찌꺼기로 형성된 박테리아에 속하는 것으로 산소를 지니고 있었다. 남조류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산소는 바다를 떠나 대지와 공기를 오염시켰다. 그러다가 연소되지 않고도 산소를 이용할 줄 아는 생명체 인류가 출현했다. 인류는 이 남조류의 쓰레기를 이용하는 존재이다. 생명체에서 나온 이 쓰레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한 쓰레기는 핵폐기물처럼 근본적인 문제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 책은 저자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고 생각한 51가지 물음에 대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인간과 자연의 진화에 관한 흥미로운 과학적 접근과 해석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